안녕하세요. 물 흐르듯 평온하게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한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특별히 불행했던 것도 그렇다고 유난히 행복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태어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냈을 뿐 거창한 꿈이나 대단한 희망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큰 사건 하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담아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담담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때로는 가슴 한켠이 찡해지는 사연이니 부디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간을 조용히 살아오다 32살의 마음이 잘 맞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둘은 영화처럼 불꽃 튀는 사랑을 한 것도 시를 쓸 만큼 절절한 감정에 빠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말없이 있어도 편안했던 사람. 그래서 결혼까지 자연스레 흘러간 것이죠. 아이를 반드시 가져야겠다는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혹시라는 기대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도록 아무 소식도 없자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네.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면 어떨까? 됐어. 생기면 키우는 거고 아니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뭘 그런 걸로 병원까지 가? 당신은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벅찬데 거기다 애까지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도 매일 직장에서 지쳐 들어오잖아. 요즘은 아이 없이도 잘 사는 부부들 많대. 그냥 마음 내려놓고 살자.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고 그 안에 조금의 기대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점점 줄었고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땐 그저 형식적인 말들만 오갔습니다. 여보 다녀와. 당신도 잘 다녀와. 밥 먹자. 잘 먹었어. 출퇴근할 때의 인사, 식사 시간의 짧은 말 외엔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레 피해가는 사람처럼 말이 사라진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무미건조한 생활이 그리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서로 닮은 듯 무던한 성격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나날에 익숙해져 버린 탓이었을까요? 대화는 하루에도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잠자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만 함께 쓰는 사람이란 표현이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히 설명해 주는 말 같았죠. 그런 저희 부부 사이에 기꺼이 물꼬를 터주고 묵은 공기를 흔들어준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시던 시어머니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제철 나물이며 반찬이며 손수 만든 음식을 한 보따리 안겨주곤 하셨습니다. 새아가, 아들, 둘이 뭐하냐? 좀 나와봐라. 어머님 오셨어요? 주말인데 쉬셔야죠. 뭐하러 또 오셨어요? 너희 또 각방에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있던 거냐? 부부가 맞긴 해? 응? 어머님도 참 휴일인데 각자 쉬는 거예요. 에휴, 한숨만 나온다. 중간에 애라도 있으면 이렇진 않지. 너희 애는 가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바쁘고 피곤하니까요. 그때 남편이 머리가 산발인 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넌 대체 새아기랑 심심하게 뭘 하고 있냐? 평일은 그렇다 쳐도 주말인데 방에만 처박혀 있냐? 다들 이렇게 살아요. 엄마는 또 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힘들게. 네가 새아가랑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게 더 힘들다. 둘 다 따라 나와. 대충 씻고 옷 챙겨 입고 나와.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억지로 끌고 나가 셋이서 이른 봄날에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엔 목련꽃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조용히 등을 밀어줬죠. 그날은 시어머니 덕분에 눈도 마음도 호강하며 오랜만에 사람답게 휴일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 산책을 한 뒤엔 시어머니가 찾은 맛집에 들어가 실컷 배를 채웠고 다시 어둑해진 거리를 따라 천천히 밤 산책을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이 좀 친해져라. 왜 남남처럼 지내냐? 이왕 결혼한 거 마음도 가까이 좀 붙이고 살아. 네, 어머님. 알겠어요, 엄마.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근처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밤바람에 알코올이 더해지자 묘하게 굳어있던 분위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죠. 남편과 저는 오래간만에 눈을 맞추며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별건 아니었죠. 술 마시니까 기분 좋다. 밖에 나오니까 좋네. 엄마랑 같이 오니까 좋다. 오래 닫혀있던 대화의 문이 시어머니라는 열쇠로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시 나눈 대화는 결국 또다시 일상의 소음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의 어색하고 조용한 부부로 돌아갔죠. 아마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서로에게 별다른 감정의 파동도 없이 그냥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 부부들. 저희도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집을 공유하는 관계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할 말? 뭔데? 나 호주 지사로 발령 났어. 호주? 거기에 지원했었어? 어, 그 연봉도 좋고 배울 것도 많대. 그래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어요. 그렇구나. 잘 됐네. 그럼 잘 다녀와. 남편은 말없이 제 눈치를 보다 덧붙였습니다.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 분기별로 한국에 열흘 정도 들어올 거고. 그래, 알겠어. 남편은 그렇게 장기 해외 발령을 통보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는 이튿날 아침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들이닥치자마자 고함부터 찌르셨죠.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제정신이니? 가정이 있는 놈이 해외로 3년씩이나 나가겠다고? 엄마, 이건 좋은 기회예요. 연봉도 2배 가까이 되고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진짜 놓치기 아까운 자리예요. 좋은 기회? 그래, 기회일 수 있지. 하지만 너 새아기가 있는 사람이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너 지금 부부 생활하는 거 맞니?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고 그러다 제게 눈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와이프도 괜찮다잖아요. 여보, 맞지?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 사람이 가고 싶어 하니까요.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듯 손을 허리에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똑같다. 그래, 너희 둘은 진짜 뭐하러 결혼을 한 거냐?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어머님,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널 며느리로 맞이할 때 너희들이 다 조용하고 순해서 잘 살 줄 알았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부부야? 서로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이러다 소리도 없이 이혼하는 거야. 내가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남편도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꼭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분명 저희 부부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반성이 뒤늦게 찾아온 듯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미 정해진 남편의 장기 출장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정대로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도착하면 전화할게. 저와 그이는 집안 거실에서 그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익숙한 거리감 속에서
그저 그랬던 이별이었죠. 남편이 떠난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며 말씀하셨죠. 아유, 답답해 죽겠네. 네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니? 아무리 일도 좋고 연봉도 좋다지만 아내 혼자 두고 3년씩이나 외국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놈이 멍청해서 그래. 멍청해서.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가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런데도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보내주는 네 속도 참 깊다. 아휴, 난 그냥 니들 보면 가슴이 아프다. 마음도 나이도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늙은 부부처럼 사냐? 시어머니의 하소연은 길었고 말씀마다 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억지로 웃지도 않았고 억울한 듯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이기 전에 누구보다 단단하고 고든 어른이셨으니까요. 얄밉게 군 적도 남을 헐뜯은 적도 없이 언제나 절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셨기에 저는 시어머니를 늘 존경했고 그날 밤에도 존중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잘 정돈된 침묵만이 남아있던 저녁처럼 말이죠.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재미없고 지루한 휴일을 보냈죠. 남편이 집에 있을 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결 조용하고 한층 단순했달까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로 떠난 뒤 시어머니는 더 자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할 것도 미안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뭔가 갚아야 할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자꾸 저를 불러내셨죠. 세아가, 너 남산 가봤니? 남산이요? 대학 다닐 때 한두 번 가보고 그 이후로는 안 가봤어요. 아유, 넌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니? 남산 말고도 뭐 한강은? 아니면 바다는?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 딱히 어딜 간 적 없지? 결혼 초에는 몇 번 갔어요, 어머님. 근데 살다 보니까 바쁘고 지치고 놀 여유가 없었달까요? 아이, 핑계도 좋다. 뭐 어쩌겠니? 이제 내 아들은 해외 갔으니 내가 데리고 데이트라도 해야겠다. 따라 나와. 오늘은 남산 가자.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다녀왔는데 거기 볼거리도 많고 아이, 돈가스가 아주 기가 막혀. 어머님, 저 오늘 좀 피곤한데요. 말 돌리지 말고 빨리 씻고 나와. 그렇게 반강제로 끌려나가듯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곤 했습니다. 처음엔 나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길 위에 서면 풀림내음이 좋았고 햇살은 따뜻했고 시어머니의 수다는 이상하게 귀를 간지렸어요. 맛있는 걸 먹으며 나란히 걷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따뜻한 억지에 은근히 기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시어머니와 함께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치킨에 맥주를 나눠 마시기도 했고 어린 아이들 소리로 가득한 놀이공원에 가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도 함께 탔습니다. 그분은 제 시어머니였지만 점점 제게 하나의 벗처럼 인생을 조금 더 재밌게 살아보자고 부추겨주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혼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더군요.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쩐 일이세요? 평일인데? 오늘 네 어머님 기일 아니니? 납골당에 갈 것 같아서 같이 가려고 왔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내 엄마의 기일까지 기억해주는 분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관심이 낯설고도 따뜻해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자. 내가 사돈 얼굴은 본 적 없지만 그래도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
네가 내 옆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거든. 그리고 내 아들 일에 대해서도 사과드려야지. 그놈이야 원. 왜 해외로 기어나가서 이런 죄책감을 나한테 남기는 건지. 얼른 가자. 고맙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시모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있던 마음 한쪽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햇살을 받는 것처럼 납골당에 도착해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오래전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요즘 우리 시어머니랑 자주 나가서 바람도 쐬고 치킨에 맥주도 마시고 놀이기구도 무서운 거 탔어. 생각보다 괜찮은 날들이야. 엄마, 우리 시어머니 오셨어. 인사 나눠. 그제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앞으로 걸어 나와 유골함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오랜만입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 뭐 또 재작년에 인사드리러 왔었죠. 매년 꼭 챙겨야 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그래도 올해는 잘 기억해서 새해기 따라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요, 정말 어딘 하나 빠진 데 없이 야무진 아이입니다. 어쩜 그렇게 딸을 잘 키우셨는지. 반대로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지 이 아이들 부부 사이가 그다지 좋진 않네요. 뭐 잘 지낸다는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사돈. 아이 다만 아직 젊은 아이들이고 변할 가능성이 크니 위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제가 곁에서 이 아이 잘 챙기며 지낼게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금 깨달았죠. 이분은 단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에게도 또 하나의 마음이 되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 햇살이 따사롭게 등을 밀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이 분기 일정에 맞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여행 갈 준비해라. 이번 주말엔 전망 좋은 펜션에서 놀다 올 거다. 어머님, 갑자기요? 주말인데 갑자기면 어때서? 너희들 다 딱히 약속 없는 거 알고 있다. 옷만 챙겨 입고 나오면 되니까 어서 나와. 그 말투엔 장난기와 애틋함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보내고 싶은 시모 나름의 작은 애씀과 마음이 느껴졌죠. 그렇게 셋이 함께 남편 차에 올랐고 1시간 반쯤을 달려 도착한 곳은 숲 깊숙한 언덕 위에 자리한 조용한 펜션이었습니다. 와, 어머님 여기 진짜 좋네요. 공기부터 다르네. 어머, 새소리 들리는 거 들리세요? 거 봐라, 내가 뭘 했니?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아, 참고로 말해두는데 너희들이 같이 방 쓴다. 따로 자고 싶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동시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함께 한 방을 쓴 게 얼마만인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기에 마주보는 것조차 어색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당에 불을 피우고 숯불 위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숲은 어둠 속에서도 향기로웠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오랜만에 삼켜보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말을 꺼냈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치우고 시어머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죠. 이제 너희 둘이 좀 얘기라도 해봐라. 괜히 나까지 끼어있으면 불편하잖니. 어머님이 들어간 뒤 저희 부부는 술잔을 마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호주 가는 거 사실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됐어. 뭐 당신한텐 좋은 기회였잖아.
득이 되는 일이었는데 혼자 결정했다고 뭐라 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호주에서 지내면서 많이 생각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무심하게 대해왔는지, 또 얼마나 멀어진 사이였는지도. 그게 다 내 책임 같아서.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야, 당신 술 취했어? 왜 이렇게 진지해? 그이는 맥주잔을 비우더니 조용히 제 옆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 거리감이 그동안 우리가 가슴에 쌓아뒀던 시간의 길이만큼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밤엔 이상하게 숨결조차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따뜻하게 저를 안아줬습니다. 품에 안긴 그 감촉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처럼 낯설었지만 동시에 아늑하고 잔잔했어요.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사랑해. 이가 왜 이래? 손발 오그라들게. 무슨 말이야, 그게? 진짜야,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서로에게 벽을 높이 쌓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젠 달라지고 싶어. 호주에 3년이나 나가 있을 사람이 뭘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데. 한국 들어올 때마다 당신한테 잘할게. 정말이야. 저는 일부러 투덜거리는 투로 말했죠. 됐으니까 어서 자리 치우고 들어가서 자자. 그럴까? 근데 여보, 나 지금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있어. 오늘 내가 그냥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그는 저를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웃음이 터졌고 그렇게 남편은 저를 품에 안은 채 방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며 사랑을 했죠. 그 모든 시작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와 집요한 애정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싱긋 웃으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둘이 아주 좋았나 보네. 어머님도 참 그냥 술 먹고 바로 잤어요. 그래? 아무튼 얼굴빛이 환해진 걸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나. 오늘 아침은 시원하게 북어국 끓여줄게. 숲길 한 바퀴 걷고 집에 가자. 그날의 시간들은 마치 하나의 선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여행의 흐름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고요하고 따뜻한 여운을 느꼈죠. 그렇게 다시 가족이란 말이 살갑게 닿는 감각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다시 호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처럼 무심하게 집에서 인사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공항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가 조금은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고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그냥 등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잘하고 와. 다음엔 가을에 오는 거야? 아니야, 여름 끝 무렵에 또 올 거야. 이번 여름엔 엄마 모시고 우리 셋이 여름 휴가 다녀오자. 그래, 꼭 그러자. 잘 다녀와. 여보, 다녀올게. 그이는 그렇게 다시 호주의 하늘로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건 더 이상 외롭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네주는 따뜻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제 삶을 한층 더 다정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다시 호주로 떠난 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함께 멀어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간헐적으로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마저 흐릿해졌죠. 여름이 되자 그는 일이 바쁘다며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게 부부 사이라더니. 그 말이 자꾸만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시 어색하고 건조한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번의 포옹도 사랑도 결국엔 순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그라졌죠. 그 후로 1년. 남편을 몇 번 마주하긴 했지만 그날 밤에 따뜻했던 체온은 더 이상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셨죠. 함께 여행을 다니고 주말마다 밥상을 나누며 소소한 웃음을 주고받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는 날, 저는 더 이상 공항까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무심함 속에서 거실에 서서 그저 건조한 말만 건넸죠. 잘 다녀와. 그리고 그렇게 또 혼자가 됐죠. 하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늘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영하의 날씨에도 매주 반찬을 바리바리 챙겨오셨고 저는 그만하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살얼음을 낀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빙판길에 넘어져 크게 다치셨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새아가, 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졌는데 그냥 제대로 굴렀지 뭐냐. 허리도 무릎도 인대도 죄다 나갔다더라. 저한테 오시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말없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퇴근 후 집이 아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거동조차 힘드신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은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다리에 힘 좀 빼세요. 야야야 새아가, 그냥 간병인 불러. 네가 왜 똥기저귀를 가려? 나도 여자야. 너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있단 말이다. 어머님, 저 때문에 다친 거 벌써 잊으셨어요? 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휴, 내가 괜히 다쳐서 너한테 침만 되네.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저 때문에 다치신 거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자, 다리에 힘 빼세요. 이제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어깨, 허리, 다리. 수술은 부위별로 이어졌고 입원은 무려 1년하고도 6개월을 넘겼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님의 간병인이자 딸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저희 고부 사이는 어쩌면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조용히 전해지니까요. 오랜 간병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갉아먹는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다 보니 살도 부쩍 빠졌고 피부는 거칠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쳤고 웃음은 점점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본 시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새아가, 이제 그만 와라. 간병인 좀 붙여줘. 너 지금 얼굴이 반쪽이야. 1년하고도 6개월을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내 곁을 지키냐. 저는 늘 하던 말로 대답했어요. 틈나는 대로 집에도 다녀오고 있어요. 할만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그이가 다음 주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내미가? 아휴, 그 녀석 얼굴도 본지 참 오래다. 지난 분기에도 못 온다고 하더니. 이번엔 어머님 곁에서 얼굴 자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유, 그 녀석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속상해서 어쩌나 몰라. 내가 여러모로 짐만 되는 것 같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는 한 번도 제가 이러는 거에 불만 가져본 적 없어요. 그래도 너희 아직도 대면대면하지? 아들놈이 호주 생활 빨리 정리하고 돌아와야 너희 부부 사이도 좀 나아질 텐데. 병상에 누워서도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늘 저와 남편 사이였습니다. 그 마음이 참 따뜻하고도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한국에 들어왔고 며칠 동안 병원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과 달라진 듯하면서도 또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일이 그리 많은지 병실 한편에 앉아 계속 노트북을 두드리고 핸드폰을 확인하더군요.
말은 붙이지 않아도 그 바쁜 눈빛 속에서 저는 또다시 멀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 시간이 되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가 있어. 어머님 기저귀 갈아드려야 해서.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며 놀란 듯 말했어요. 당신이 엄마 기저귀도 갈아줘? 어, 어머님 지금은 혼자서 화장실 가시기 어렵잖아. 아무튼 나가 있어. 그이는 말없이 일어섰지만 그 순간 그의 눈망울이 붉게 물들어 있는 걸 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자꾸 말을 맴돌다 삼키기만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자며 말도 없이 저를 휴게실로 데리고 갔을 때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빛은 흐리멍텅하고 입술은 마른 갈라짐처럼 자꾸 움직였다 멈췄고 답답함을 못 참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말 하려고 계속 망설여? 할 말 있으면 그냥 해. 돌려 말하지 말고. 그이는 눈을 잠시 감더니 깊은 숨을 들이셨습니다. 어, 그래. 있어.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래 말해봐. 뭐야? 커피 한 모금으로 말미를 끌던 그는 결국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여보, 요즘 우리 엄마 간병하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지? 뭐? 내 말은 너무 오래 매일같이 엄마를 돌보잖아. 그게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인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 말 다 했으면 그냥 가. 어머님 간병이 힘드냐는 말을 지금 왜 하는데?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대체 뭔데 그래? 그냥 확 말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입을 떼었습니다. 나 여자 생겼어. 호주에서 여자를 만났어. 꽤 오래됐어. 그 말이 귓속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하고 무너졌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한기가 훑고 지나갔죠. 뭐라고 했어? 방금 뭐라고 했어? 그는 제 눈을 못 마주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자가 생겼어. 진심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랑은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이혼하자. 지금 그 말 진짜야?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 여자가 생겼으니까 이제 나랑 끝내자는 거야? 당신 진짜 잔인한 인간이다. 그래, 더 이상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보내줘. 너도 너 인생 살아야 하잖아. 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떨어질 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만정이 떨어진다. 미안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처럼 엄마 간병하는 것도 나한텐 솔직히 부담돼. 그만했으면 좋겠어. 엄마 곁에서도 이제 좀 물러나 줘.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확 끊어졌습니다. 이 나쁜 놈, 이 더러운 자식. 너 사람이야?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야. 그냥 떠나줘.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꺼내 무작정 짐을 쑤셔놓고 있었죠. 눈물은 이미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절 붙잡았습니다. 세아가 어디 가려고? 왜 이리 얼굴이 하얘? 방금 네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니? 이제 어머님이랑 저 남남이에요. 뭐라고? 아니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너랑 나 아니 무슨 일 생긴 거냐? 어머님 아들이요. 바람났대요. 호주에서 여자 사귀고 있다네요. 그래서 저보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간병도 부담되니 그만두래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목소리를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그게 사실이야? 그놈 지금 어디 있어? 그때 마침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나가는 거야? 서류는 내가 정리할게. 내일 연락하자. 조심히 가.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인간도 아니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됐냐?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동조차 힘들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침상 옆에 수액 걸대를 양손으로 잡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야, 내 이놈! 이 더러운 놈아! 수액거리가 병실을 가르며 남편의 어깨를 세차게 내리쳤고 그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곱고 지극한 애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너 호주에 애초에 바람 피우러 간 거냐? 넌 사람이 아니다. 네 놈이 호주에서 배운 게 바람질이냐? 이 못나고 한심한 놈 같으니.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지금 이러시면 엄마 몸 상한다고요. 이놈아, 지금 내 몸뚱아리가 중요해? 네가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그런 쓰레기를 낳았다는 게 너무 지옥스러워. 너랑 나랑 오늘 지옥으로 같이 가자. 내가 자식 교육 이렇게밖에 못한 죄로 너랑 함께 벌을 받을게. 며느리 앞에서 네가 뱉은 그 말 천벌받아라. 죽어도 눈 못 감겠다. 그러곤 시어머니가 힘이 빠져 수액거리를 놓치며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병상 위로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를 불러 긴급처치를 받았고 진통제와 안정제를 맞은 시어머니는 마침내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제야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호흡이 정상적이고 안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제야 마음 한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 가방을 다시 어깨에 메고 조용히 병실 문을 나서려는 찰나 그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제발 잠깐만 기다려줘. 닥쳐.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비켜. 어머님 멀쩡하신 거 확인했고 이제 그만 가볼 거야. 이혼 서류는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이는 순간 마른 입술을 달싹이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 다 거짓말이었어. 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여자도 없어.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애초에 없어.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진심이야. 나 그냥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했어.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마음이 복잡해서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담은 거야? 남편은 절박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심하면서도 슬펐고 슬프면서도 역겨웠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작아졌어. 난 당신한테 뭘 해준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 늘 무심했고 도망치듯 일만 핑계 삼아 외면했지. 근데 당신은 내가 등 돌린 가족을 붙들고 다리 씻기고 기저귀 갈고 그게 너무 눈부셔서 오히려 비참했어.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래서 바람났다고 거짓말하고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건 정말 생각이 짧았어. 그냥 내가 떠나는 게 당신한테 낫다고 착각했어. 그럼 당신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다 내 혼자만의 계산이었어. 당신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잖아. 이젠 알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너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은 건 괜찮아. 근데 그 비겁한 마음으로 날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모든 걸 걸고 간병하고 당신 엄마를 딸처럼 모셨는데 네 입에서 나온 말 한 줄이 나를 얼마나 세게 짓밟았는 줄 알아? 그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 말 취소할게. 그냥 없던 일로 해줘. 이혼 얘기도 바람도 전부 다 내 망상이었어. 내가 잠시 미쳐있던 거야. 제발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말에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무릎 꿇는 이 사람을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 말이야. 네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도했어. 그래 드디어 끝이구나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너랑 사는 게 이제 너무 숨막혔어. 호주에서 돌아오면 당신이 빨리 떠나길 바랬어. 나나 당신이나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니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그럼 정말로 끝내자는 거야? 나도 네 말에 동의해.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어. 그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야. 남편은 입술을 꼭 깨물었고 저는 다시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가 그 어떤 눈물보다 시원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고 이제 정말 마음을 비우고 병실 문을 나서려는 찰나 희미한 목소리가 등을 붙잡았습니다. 새아가, 새아가 어디 가니? 놀라서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정신 드셨어요? 지금은 말하면 안 되세요. 조금만 더 쉬셔야죠.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방금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내 아들이 못난 소리 하는 것도 다 들었다. 아유, 저 멍청하고 아둔한 놈.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고 간절했습니다. 어머님, 저나 이이나 사실 똑같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결혼이 더는 아닌 것 같아서요. 마음이 다 식은 건 물론이고 서로에게 무관심하니 굳이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손으로 벗어내려 하셨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호흡기 다시 쓰셔야 해요. 지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급히 다가가 마스크를 씌우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덥석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곤 떨리는 손으로 저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새아가, 내 말 들었죠? 너희 두 사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데엔 큰 계기 하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 다시 이어주고 말 거야. 어머님, 그런 말씀 이제 의미 없어요. 사랑도 없고 기대도 없는 결혼 생활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딱 마지막 한 번만. 내 아들이 저렇게 무릎 꿇고 있잖니. 사과 같은 건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놈이 지금은 그 입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어.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새아가. 그것도 힘들다면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남편은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얼굴이 엉망이 된 채로 그이는 제 발끝을 잡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진심이야. 그 말도 안 되는 바람 얘기 그냥 널 놔주는 게 맞다고 착각했어. 근데 아니더라고. 널 잃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알겠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저는 조용히 차가운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손 놓으세요. 제발요, 손 놓으세요. 안 된다. 절대로 못 놔. 제발 나 좀 봐줘. 우리 아들과 이혼하지 말고 마지막 기회를 줘. 어머님 손 놓으셔야 가방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좀 다녀와야겠고요. 뭐? 그럼 저는 작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렇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니까 한 번은 눈 감아 줄게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 같은 사람 며느리 삼고 싶어. 정말 고맙다. 그 순간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거의 울부짖듯 오열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못난 놈이야.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줘서 진짜 고마워. 이번엔 달라질게. 진심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내가 만들어 볼게.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은 뒤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아. 한번 참아줄게. 하지만 알아도 우리 사이에 변화가 없다면, 진심으로 바뀌는 게 없다면 그땐 정말 서로를 위해 놓아주는 게 맞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로 손등을 적셨습니다. 응, 약속할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젠 나도 당신한테 최선을 다해볼게. 진짜 남편이 되어줄게. 그리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인지 안도인지 혹은 미안함인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미친 고백은 일단 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분명히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죠.
어머님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나도 이 결혼 끝낼 준비해야겠다. 그 생각은 번복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주로 돌아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이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병실에 들어온 그를 보자 저는 두 눈을 치켜떴습니다. 당신 뭐야? 왜 또 들어왔어? 그이는 숨을 헐떡이며 하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약속했잖아. 변하겠다고. 그래서 퇴사했어. 뭐 퇴사?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 잘 나가던 회사 6개월만 더 버티면 한국에 올 수 있잖아. 왜, 왜 지금 이 시점에 퇴사를 한 거야? 그이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면 다시는 당신을 못 볼 수도 있잖아. 당신 옆에 있고 싶어서 다 관뒀어. 나 이제 하루도 당신 없이 못 살겠어.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남자 진짜 제정신 아니네. 이제 와서 이런 말하면 내가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았어? 좋아, 감동했어. 근데 감동은 3초야. 그 다음에 현실이야. 앞으로 뭘 하려고? 백수될 작정이야?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같이 사업할 선배 있어. 작겠지만 회사를 시작할 계획 세워놨어. 나 능력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당신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다시는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을 거야.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눈으로. 그러나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헬쑥해진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이는 생전 한 번도 하지 않은 애교를 부렸어요. 여보, 우리 데이트하자. 오빠가 만난 거 사줄게. 애기야, 오늘은 고기 먹으러 가자. 당신 돌았어? 응, 나 돌았어. 여보한테 미쳐서 완전 맛이 갔어. 나 지금 당신한테 첫눈에 반한 것처럼 사랑에 빠졌거든. 그 소리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쾌활한 웃음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세아가, 나도 이젠 거둥이 되니까 나가서 데이트 좀 하고 와. 내 아들이 저러는 거 나도 처음 본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받아줘라. 저는 고개를 살짝 젓고 말했죠. 어머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그 무뚝뚝하고 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쿡쿡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놈이지만 나도 모르겠다. 근데 말이야, 사람이 안 변하는 것보다 변하는 게 낫잖니? 그게 좋은 쪽이라면 말이야. 귀엽게 한번 봐줘라. 그 말에 저는 한숨처럼 웃음처럼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 번은 받아볼게요. 그이는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와도 비교도 안 되게 애틋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매일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고 1시간에 한 번씩 카톡하고 2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고 아침마다 밥도 챙기고 밤마다 저를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이는 정말 말만 바뀐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 바뀐 남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날도 아닌 날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고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마중 나오고 심지어 절 웃게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더군요. 놀랍고 한편으론 가슴이 간질간질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대하게 되는 저 자신이 보였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퇴원 날이었고 저 역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내과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쑤셔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하더군요. 반신반의로 간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었죠. 여보, 그럼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당신 진짜 기쁜 거 맞아? 예전엔 애가 생겨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라던 사람이잖아. 그때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어. 지금이 진짜야. 지금 이 모습이 당신을 사랑하는 진짜 나야. 좋아. 그럼 당신 나한테 아주 잘해. 임신 중에 잘하면 평생 밥 얻어먹고 산다는 거 몰랐지? 당연히 알지. 여보, 내가 뭘 해줄까?
우리 여보 오늘따라 더 예쁘다. 임신해도 사랑할 수 있다잖아. 우리 호텔 갈까? 아이고 그만 좀 해. 유난 떨지 마. 창피하니까.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울컥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을 감싸주며 엉엉 우셨죠. 아유 이제야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진짜 부부가 된 것 같구나. 둘이 아니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어머님, 이건 다 어머님 덕이에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도, 이렇게 귀한 생명을 품어준 것도 모두 다 고마워. 아들아, 예약해라. 오늘은 퇴원이랑 임신 축하하는 날이니까 좋은 데 가자. 네, 엄마. 최고급으로 모실게요. 그날 우리는 병원을 나와 식당에 들러 파티를 했고 10달 후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 후 손녀 육아를 도맡아 주셨고 저는 다시 회사를 다녔습니다. 어머님, 손녀 보기 힘드시죠? 베이비시터 구할까요? 아니면 제가 회사를 그만둘까요? 됐다. 이제 내가 멀쩡히 있는데 뭘 사람을 쓰고 회사를 그만두냐. 손녀 보는 게 내 인생의 낙이야. 세아가 이렇게 잘 살아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도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남편은 사업이 잘 풀렸고 언제나 칼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하루 1000마디를 해도 모자라게 애정을 표현합니다. 여보, 오늘 밤도 알지? 아우, 제발 좀.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졸다가 또 걸렸단 말이야. 좀 졸면 어때? 여보, 얼른 내 사랑 받아줘. 아우, 이 사람 또 이러네. 몰라, 몰라. 지금 저는 둘째를 품고 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이 사연을 정리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의 헛헛했던 결혼 생활, 남편과의 거리, 시어머니의 애정을 담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랬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모두 웃으며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